태영건설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재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재분석하게 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부재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워크아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최종 견해를 얘기했는데 상황이 뉴스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태영건설의 어떤 상도덕적인 게 좀 문제로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선 1월 7일 날 진상훈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후 통첩 주말에도 답 없는 태영, 금융당국 법정관리 카드 꺼내나, 이런 제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태영그룹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말에도 자구안 확약이나 추가 대책 등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무산에 따른 태영건설의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전날까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자금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태영그룹은 앞서 지난 3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게 지분 관계로 그런 1,549억 원 매각이지만은 자금을 태영건설에 공여할 수 있는 것은 890억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과 달리 이중 890억 원을 태영그룹 지주사인 TY 활동 시 연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경탁 기자가 동일 조선비즈에서 요거는 4시 58분인데 2시간 후 정도에 태영 기존 자구안 890억 8일 오전까지 완납, 오늘이네요. 추가 자구안은 고심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태영그룹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최후 통첩 시한인 7일까지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 원을 8일 오전까지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까지니까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들어갔어야 되는데 궁금하네요. 이렇게 또 궁금해진 것은 유명 유튜버 요 새우 표시 하신 저보다 한참 젊으신 아주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주제로 또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한 건데 앞서 기자들이 얘기한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만은 일반인들 시청자를 위해서 워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채권단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정면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데 뭐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지고 제대로 해라, 만약에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이 하도급 업체들과 그 다음에 아파트 이 분양을 신청하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엄청 센 거고,
또 지금 정선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 정치하고도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민생의 혼란 뭐 이런 것까지 파급 영향이 있는 거죠. 워크아웃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수십 년 전에 그 IMF 기준 해가지고 그때 많이 회자가 됐던 용어거든요. 뭐 그래서 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워크아웃 신청은 신사협정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법원의 그 기업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이제 강제이기 때문에 비청산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또 회생이 될 경우도 좀 있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만나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의를 할 예정이다. 건설을 하는데 아파트 짓고 하는데 다 자기 자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금융권 및 이 금융권에 심지어 뭐 이 새마을 금고 돈까지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완전히 그 서민금융도 잘못하면은 이런 파급 효과가 퍼지면은 큰 문제라고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원가 회계 손익은 뭐 이렇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8.3% 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도 32.1% 증가했고요. 그런데 이제 재분석을 하게 된 것은 종전에 건설회사의 특징인 미천구공사의 증감액을 매출액에서 거기서 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작년 연말에 소개한 것은 매출액을 감소시켜서 했는데 에, 나중에 인과관계를 쭉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또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재분석은 매출액은 어차피 확정된 거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매출에 비례하는 그 변동비 자재 쓴 거하고 그 건설업은 외주비가 이제 구매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이 매출 변동비 이게 1조 847억 원으로서 33.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자재도 일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외주비 건설 그 하청업체 그 도급비도 이 공임들이 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잡부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뭐 비계공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철근공 그다음에 뭐 콘크리트공 이렇게들 많이 나눠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품샘표라는 것도 있긴 있는 모양인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스루풋은 28.2%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0.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어요. 운영 비용이 14.8% 그러니까 스루풋 금액 증가율보다는 적게 증가했으니까 생산성 0.13포인트 상승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013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한 34억 원이 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건설업에서는 포괄 미천구 공사가 포함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3분기에는 적다는 얘기는 그때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그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분양주택과 미완성 주택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 이것을 561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미천구공사는 거꾸로 296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낮다. 그리고 그 차액, 그 감소 차액에서 그 현장 가공 비율을 곱한 게 이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하고 차이액하고 일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를 여기서 그냥 확인을 해 보는데, 포괄 WCAI는 제가 그 스르프 분석으로 뽑아낸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561억 원하고 플러스 296억 원의 갭이, 아니 합이 2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성분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561억 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 뽑는 그 산식이 틀려가지고, 위쪽은 이제 그 줄어든 거고, 비성분에서는 줄어든 게 플러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청구공사의 증감액하고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수치로는 맞다. 그리고 그 3단계가 현금 흐름표 기준인데요. 현금 흐름표 기준이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이 1259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이 1259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607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348억 원의 자재가 어디로 도난당한 건지 어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재고자산의 증감이 매출원가에 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재고가 이렇게 그 더 왕창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그 매출원가를 그 이게 조정하고 분식하는데 활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그 차이액을 추적할 단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표는 제가 IMF라고 이 약어를 제가 붙인 건데, 재고 관리 흐름으로 어떤 그 자재들을 다 이 품목별로 이거 출고, 또 평가 손실, 타개정 대체 등 해가지고 이렇게 흐름으로 유형자산은 이렇게 하는데 왜 재고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재고 가지고 다들 장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미루어서 짐작을 해 봅니다. 1단계 입장으로서 이제 비성분을 이제 그 분석을 해서 그 스루프 손익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요. 재고자산의 변동 회사가 제시한 거고,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이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자재 사용액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외주비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8,500억 원대로서 34.8%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주비도 크게 증가를 했죠. 운영경비가 14.8% 증가했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현장 운영비용으로서 총 그 건설 비용에서 13%, 1.1%가 내려갔고요. 그 매출 변동비 성격으로는 1.1%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그 총 제조 비용이지만은 이제 그 건설이니까 총 건설 비용은 2조 910억 원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에 BC를 더해요. 요거하고 요거 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비를 더하면은 그 갭이 296억 원인데, 요게 바로 미천구 공사의 증감액이죠. 그러니까 요 갭이 나오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미천구 공사를 제가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218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14.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8명이 증가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이 9,24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비라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집계를 했었고,
이거 13.5%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또 28.4%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뭐 제 그 이 방송에 뭐 격려 하는 댓글 이런 거보다도 댓글이 진짜 아주 그 희소하게 떠가지고 사실 그 발견을 못했었는데 기술 개발기 계정으로 착공전 비용을 모두 떨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이 그 시청자분이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내부 고발성 성격으로 그 이해가 됩니다. 기술 개발을 하는데 착공정 비용을 그냥 기술 개발로 떤다. 건설업에 기술 개발할 게 뭐 건축 공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모르는데 그 여기 표현대로 착공정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Y로 매기는 거든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접대비가 없으니까 자관 그런 거를 기술 개발비로 떨고 있다라는 것을 어,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감사함을 표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포괄 가공비 회전율이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이 그 상승을 했고요. 수르픈율은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역방향은 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여기서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신청을 왜 했냐 그러면은 그 요게 그 이 차입금에 기타 금융자산까지 그 금융 부채까지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거의 60%에 다다르면은 50% 이상이면 경영권을 잃거든요. 채권자가 경영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워크아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협정을 하기로 한 건데 태영건설이 신사협정을 현재 안 지키는 거로 지금 뉴스 보도들이 되고 있는 거죠. 어, 현금 버퍼율 15.2% 뭐 나름대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투하자본 이익률이 4.3%로서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넘으면 말하자면은 이제 이 채권자들이 경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어떻게 이제 회수해 갈 거냐 이런 것을 논하게 되는 게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제 생각에는 50%가 이제 데드라인인데 맥시멈 한 25%까지 정도만 그 이 차입금을 운영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자기 돈 가지고만 장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뭐 25% 선이 좀 안정적인 선 아니냐. 그러니까 50% 넘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통계 결과가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 그러면은 역방향이거든요.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수르픈율은 하락을 했으면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기업이 태영건설 우리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분식회계를 했다고 그러냐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반증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재비 가격이 하락했고 또 외주비 가격도 하락한 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수주 판매 가격도 하락한 것을 입증을 해라. 라고 채권단에서든 어디서든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또 그 제조업에서 쓰는 별도의 다른 그 증거도 있습니다만은 건설업에서는 수량으로 회전율을 산출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어, 뭐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여기 그 철근 레미콘 아스콘만 나왔는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는데면 일반 가구도 들어가죠. 근데 파이프도 들어가고 형광류도 들어가고 또 전기 여러 가지 배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아파트 짓는데 철근과 레미콘 두 가지만 합쳐도 반은 넘으니까 이게 54%의 영향을 미치는데
2.2%그 가중 평균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자재비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입증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상승했다고 그렇게 추론을 했죠. 그런데 반중 추론은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조견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자간 원가 상승률이 1.8%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수주 판매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수주 판매 가격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썼습니다. 어, 그래서 반중 추론은 입증이 안 된다,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프로젝트별 공사 수주 성격이기 때문에 단가를 내기도 좀 어려울 거고. 그래서 반중 추론을 제가 했지만은 검증되지 않으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투명성을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자재비의 외주비 단가도 공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금 재무지표로 넘어와서 캐펙스 비유동 자산의 흐름이 407억 원에 뭔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070억 원을 벌었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이 8.8%, 채권자한테서 4,045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 더 올라간 거죠. 영업이익이 나면서도 뭔 어디에 돈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돈을 계속 차입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90억 5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익 배당액입니다. 0.4%. 이거는 나는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이익 배당률이 낮긴 낮지만은 이자 부채가 50% 넘으면은 이자 갚기 급급한데 어느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익 배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도덕 상도의적으로 그건 있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2,73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자본금하고 보통 자본잉여금인데 이 감자차손 때문에 총 자본 총계가 줄어들어 가지고 자본금에다가 감자차손을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로 계산을 하더라도 기타 자본으로 되어 있는 감자차손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잉여금에서 감자차손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잉여금이 아니고 이익 결손금률이 실질적인 결손금률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어, 재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 50 몇 년 된 건설업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만은 SBS를 운영을 하고 있죠. 다 SBS는 못 넘긴다. 이 목적 때문에 이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은데 계속 건설업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누적된 것이 감자를 할 만큼 그렇게 경영 상황이 좀 안 좋았던 얘기죠. 그래서 감자 차손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감자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감자 차손이 그렇게 큰 금액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두산백과 두피디아에서 감자 차손에 대한 얘기인데 액면가 5천 원 하는 주식을 6천 원에 매입해서 소각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래도 감자차손은 1,000원이 감자차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저께 아니 뭐 그게 주가 그러니까 지난주
시장 개장했을 때 그 토일도 그 đạt죠. 3,090원인데 연초보다 940원이 하락했어요. 장부 가격 대비 13%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증권회사들은 아까 얘기하는 그 이 실제 자본이 줄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장부 가격은 총 자산으로 그 장부 가격을 뽑는 거니까 어쨌든 자본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나중에 그것도 좀 저도 그 이건 뭐 이런 재무 계통이 제가 좀 전문이 아니라서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러면은 PBR이라는 게 장부 가격 대비 이제 시가거든요. 요런데 이제 그 다른 게 있어도 그 자본의 아니에요. 자산액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이 자본이 그 이 감자 뭐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솔직히 좀 뭐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TY 홀딩스가 27.8% 지분 가지고 윤성민 씨가 10%, 세암 윤세영 재단이 7.06%인데 외국인은 한 3점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SBS도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외국 투자 기관들은 이미 뭐 여기 뭐 별로 재미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관리회계로서 그 스루퍼서니까 그 원가 손익 회계가 어느 정도는 그 대립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나타낸 거고요. 최근에 그 이 제가 그 분석을 스루프 뉴스도 인과관계로 그 계속 그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이나 정치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일본 그 뭐 국뽕 뉴스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그 공시성이라는 얘기 이런 소양거리 이런 게 있는데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통해 전파돼서 절대 그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 역학자들이 시공을 넘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형상의 공시성을 발견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안 해도 옛날부터 그 이 불교인가 이런 데서 색즉시공 또 뭐라고 돼 있죠? 공즉시색, 공즉시색 이런 얘기나 같은 얘기 같아요. 참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난다. 뭐 이것도 그 회계 쪽에서 뭐 적용이 안 될 리는 없는데 일단은 이 인과관계 이 회계는 상대성, 인과관계, 유효성의 영역이라고 일단 저는 그 정의를 하고 유효성까지 진리는 아니다 이게요. 어,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뉴턴의 그 중력 법칙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 해서 뉴턴이 그러면은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유효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틀린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양자역학 쪽에서는 우주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동시성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지구와 똑같은 다른 행성이 있지 않겠냐. 거기서는 제가 딴 인생을 살고 글쎄요, 뭐 그런 것, SF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을 하나의 안 잊어버리려고, 좀, 뭐, 그 근거 자료로 좀 남겨놓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